차가운 겨울비가 지붕의 갈라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곰팡이 냄새와 뒤섞이는 옥탑방이었다. 강지우는 낡아빠진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은 경첩이 뒤틀려 닫힐 때마다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어깨는 하루 종일 계속된 건설 현장의 노동과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인해 축축한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고 땀과 먼지가 뒤엉킨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금세 채웠다. 그는 불을 켜는 대신 창밖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익숙하게 움직였다. 방 한구석에 놓인 싱크대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며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천장의 얼룩은 거대한 괴물처럼 번져나갔고 바닥의 장판은 습기를 이기지 못해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와 그의 아내 윤설아가 함께 사는 신혼집이라는 이름의 절망이었다. 지우는 웅크린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 그는 이 손으로 하루에 수천 장의 벽돌을 날랐고 수백 개의 택배 상자를 분류했으며 수십 명의 취객이 흘린 토사물을 치웠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윤설아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어쩌면 부질없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다. 강지우가 고개를 들자 방 안의 누추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형체가 서 있었다. 윤설아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다. 잘 빠진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과시하듯 드러냈고 짙은 화장과 강렬한 향수 냄새가 곰팡이 냄새를 억지로 짓누르려 했다. 설아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물이 새는 천장, 구석에 쌓인 빨랫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지후에게 닿았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아직도 이러고 있었어? 정말이지. 당신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다. 강지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더러운 작업복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할 말이 없었다. 빙고는 그 자체로 변명할 수 없는 죄악처럼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씻을 거야. 그가 내뱉은 유일한 대답이었다. 목소리는 피로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설아는 코웃음을 쳤다. 씻는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냄새가 사라질 것 같아?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가난에 절어 있어. 강지후, 난 오늘 누굴 만났는지 알아? 지인송그룹의 권태민 이사님이야. 그분 차는 이 누추한 방 전체보다 비쌀걸. 그분에게서는 돈 냄새가 나. 성공한 남자의 냄새. 그녀는 황홀경에 빠진 듯 눈을 감았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권태민, 지인성그룹. 그 이름들은 지우가 속한 이 처참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먼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설아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이름들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옥탑방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여기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배회하고 있었다. 설아야, 우리 시작할 때 이렇지 않았잖아. 지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들의 초라했지만 행복했던 과거를 붙잡고 싶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진했던 시절을. 시작, 그딴 걸 시작이라고 할 수나 있어. 그건 그냥 철없는 소꿉 장난이었지. 난 이제 그런 유치한 감성파리에 속지 않아.
현실을 보라고. 강지후,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 썩어가는 방? 아니면 당신 손에 박인 저 더러운 굳은 살? 난 그런 거 말고 명품백이 필요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가 필요해. 설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는 분노의 차방안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하이힐이 눅눅한 장판을 찍어 눌렀다.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 밑에서 내 청춘을 썩혀야 하지? 난 예뻐. 난 아직 젊어. 난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은 그냥 내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밝혔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의 고통이 심장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분노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깊은 무력감과 설아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환멸이었다. 그는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자책했다. 미안해. 그가 간신히 내뱉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기다려. 뭘 더 기다려? 당신이 이 공사판 인생을 청산할 날을, 아니면 로또라도 당첨될 날을 꿈깨. 강지후,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 냄새나는 옥탑방에서 벌레처럼. 난 더 이상 당신의 희망 고문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설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지후의 눈을 찔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려 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오늘 그토록 화려하게 치장한 이유였다.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서. 도장 찍어. 난 당신이랑 단 하루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아. 위자료? 당신한테 받을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내 인생에서 깔끔하게 사라져줘.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설아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처럼 냉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련조차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이혼 서류를 든 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인 동시에 아주 희미한 해방감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묶고 있던 무거운 쇠사슬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바로 윤설아라는 여자의 끝없는 욕망이었다. 이게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거야? 지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진심? 당연하지. 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아. 당신 같은 밑바닥 인생이랑 엮인 게 내 유일한 실수였지. 설아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공간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 알았어. 지후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흩어진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그녀에게 내밀었다. 도장은 내일 찍어줄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설아는 의외라는 듯 그를 쳐다봤다. 그녀는 그가 매달리고 울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섬뜩할 정도였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찍는 게 좋을 거야. 난 당신처럼 한가하지 않거든.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과 함께 곰팡이 냄새, 그리고 설아가 남기고 간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다. 지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종이 위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졌다. 천장에서 새는 빗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작업복을 벗기 시작했다. 더러운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밑으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노동자의 몸이 아니었다. 지친 근육 아래에는 잘 단련된 날카로운 선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벽돌을 나르다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지훈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분명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윤설아, 네가 오늘 버린 게 뭔지 넌 영원히 모를 거다. 그는 작은 배낭에서 위성 전화를 꺼냈다. 옥탑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첨단 장비였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금 전 설아와 대화하던 무기력한 남자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회장님, 드디어 수화기 너머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휴가는 끝났다. 김 비서. 3년 동안 내가 없는 동안 테이산 글로벌은 잘 돌아가고 있었나?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아니, 그보다 먼저 지인숨그룹 권태민이라는 놈에 대해 지금 당장 조사해. 아주 샅샅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이 눅눅한 옥탑방의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왕의 귀환이었다. 가난하다고 버림받은 남편. 그 연극은 오늘로 끝났다. 설아는 아마도 지금쯤 자신을 데리러 올 새로운 남자의 차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으리라. 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타이산 글로벌에 보이지 않는 손 강지우 회장이었다. 그는 흩어진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 아침 이 서류에 기꺼이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윤설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며 동시에 강지후라는 남자가 자신의 제국을 되찾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터였다. 옥탑방의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밤은 깊어갔고 옥탑방의 낡은 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우는 더 이상 지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다음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전략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자신을 모욕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선의를 배신한 여자를 향한 완벽한 심판을 준비하는 것. 그 시작은 지인송 그룹이었다. 다음 날 오후 궂은 날씨는 계속되었다. 강지훈은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닦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식당 내부는 짬뽕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엉켜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그는 이곳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다. 건설 현장 일이 끝나면 곧바로 이곳으로 와서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주방 보조를 맡았다. 어젯밤 테이산그루벌의 회장으로 복귀를 선언했지만 그는 아직 이 연극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윤설아가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이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하는 장소들을 꿰뚫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남들 눈에 잘 띄는 이곳을 선택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철저하게 짓밟고 확인 사살을 하고 싶어 할 터였다. 지훈은 그 모든 것을 예상했다. 어젯밤에 그는 절망에 빠진 피해자였지만 지금의 그는 차가운 관찰자였다.
식당의 낡은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제 맡았던 이 싸구려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강렬한 향수 냄새가 매캐한 연기를 뚫고 들어왔다. 윤설아였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강지후, 잠깐 나와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알았지. 그녀는 식당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소리쳤다. 식당 주인인 중년 부부가 놀란 눈으로 그녀와 주방 쪽을 번갈아 쳐다봤다. 지우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벗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홀로 나갔다. 그의 복장은 땀과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가 설아 앞에 서자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냄새하고는 마지막까지 정말 역겹네. 여기 도장 찍어. 어제 약속했지. 더 이상 시간 끌 생각 마. 그녀가 어젯밤 그 이혼 서류를 다시 그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내밀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인주 없어? 설아가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지우는 식당 카운터로 걸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인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주인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붉은 인주를 건넸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문이 새겨진 막도장을 꺼내 서류의 남편란에 찍었다. 선명한 붉은 낙인이 그들의 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됐어. 그가 서류를 다시 설아에게 건넸다. 설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재빨리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물이라도 손에 넣은 듯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당신 같은 남자한테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안도하며 그를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밖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벤틀리 리무진 한 대가 비좁은 길을 비집고 들어와 식당 문 앞에 멈춰 섰다. 이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과 길을 지나던 행인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차를 쳐다봤다. 운전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이탈리아제 슈트를 입은 남자. 진승 그룹의 이사 권태민이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머금은 채 차에서 내려 자신을 둘러싼 초라한 풍경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곧 식당 안의 설아에게 고정되었다. 설아 씨,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빨리 나오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오만함은 감출 수 없었다. 윤설아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권태민의 팔에 자신의 팔을 걸쳤다. 미안해요, 태민 씨. 마지막으로 처리할 쓰레기가 좀 남아 있어서요.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지우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잔인했다. 권태민은 그제야 강지우를 제대로 쳐다봤다. 그는 위아래로 지우를 훑어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 얼룩진 작업복, 낡아 빠진 신발. 그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아, 이 남자가 그 전 남편인가? 설아 씨 취향이 원래 이랬던 건가? 아니면 그냥 자선 사업이라도 한 건가? 그의 말에 설아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지후는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권태민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자신의 함정 속으로 완벽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그는 권태민의 얼굴을, 그의 오만한 표정을, 그의 목소리 톤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이봐, 권태민이 지우를 불렀다. 내 여자한테 그동안 신세 많이 졌나 본데, 뭐, 이혼 축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그는 자신의 슈트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 봉투가 아닌 구겨진 지폐 몇 장 아니 정확히는 5만 원권 한 묶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 돈을 지우의 발밑 더러운 식당 바닥을 향해 흩뿌렸다. 이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아니면 목욕이라도 하든지. 설아 씨 말대로 냄새가 좀 역겹긴 하네. 권태민이 조롱했다. 윤설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더욱 즐겁다는 듯 웃었다. 그녀에게는 지우가 당하는 모욕이 곧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돈다발이 지우의 신발 앞 젖은 바닥에 떨어졌다. 몇몇 손님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인한 모욕이었다. 돈으로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 강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내려다보았다. 권태민은 그가 굴욕적으로 그 돈을 줍기를 기다렸다. 그것이 이 완벽한 모욕의 마침표가 될 것이었다. 왜 이것도 부족한가? 하긴 당신 같은 인생에게는 꽤 큰 돈일 텐데. 하지만 지후는 돈을 줍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를 본 순간 권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벌레처럼 보였던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심연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고맙군. 지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침착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해졌어. 뭐, 이 미친놈이. 권태민이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 지후는 그를 지나쳐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그 돈은 이미 단순한 종이 쓰레기에 불과했다. 아니, 그것은 진승 그룹과 권태민의 몰락을 알리는 증거물이었다. 권태민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욕이 상대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별 같자는 놈이 끝까지 자존심은. 설아 씨, 갑시다. 이런 더러운 공기 마시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는 설아를 이끌고 리무진에 올라탔다. 윤설아는 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쳐다봤다. 지우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묵묵히 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잘 가, 강지후. 내 인생의 오점. 다신 보지 말자. 검은 리무진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리무진이 사라진 후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우려 했다. 아이고, 저런 못된, 이걸 어쩌나. 지우씨, 이거라도. 아닙니다. 지우가 그녀를 막아 세웠다. 그는 젖은 손을 다시 앞치마에 닦으며 돈다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인 불우이웃 돕기 성금함에 망설임 없이 구겨 넣었다. 좋은데 쓰이면 좋겠네요. 그는 식당 주인에게 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가지런히 개어 놓았다. 무슨 일 있어? 저 사람들. 괜찮아?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골목길 모퉁이를 돌았다. 그가 식당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어제 그를 태웠던 것과 같은 종류의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방탄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와 그의 앞에 멈췄다. 김 비서가 뒷문을 열었다. 회장님, 지인순 그룹의 권태민에 대한 1차 브리핑 자료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빗속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는 방금 전 리무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김 비서, 계획 변경이다. 그가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지인숭 그룹에 대한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완전한 파멸이다.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모욕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줄 거다.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거다. 그리고 윤설아,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화려한 세계가 그녀의 발밑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 거다. 차문이 닫혔다. 빗줄기 속으로 검은 세단이 유령처럼 사라졌다. 강지후의 연극은 끝났다. 이제 테이산 글로벌의 주인이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굴욕은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빚이 되어 돌아갈 터였다. 권태민과 윤설아는 자신들이 방금 건드린 존재가 누구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빗속을 뚫고 질주했다. 차창 밖으로 강지우가 지난 3년간 집이라 불렀던 누추한 동네의 풍경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다. 좁은 골목, 낡은 가로등, 쓰레기 더미.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방음, 그리고 미세한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승차감. 옥탑방의 썩은 나무 바닥과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였다. 조수석에 앉은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지후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이름은 김진환. 3년 전 강지후가 잠적하기 직전까지 그를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감히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그가 풍기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3년 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군인처럼 낮고 단단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여 있었다. 그 3년이 꼭 30년 같았군,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피곤한 노동자의 갈라진 음성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낮게 울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땀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작업복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이 옷은 지난 3년간 그의 신분을 감춰준 위장이자 동시에 그를 올가맨 족쇄였다. 윤설아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의 냄새가 바로 이 옷에서 풍기고 있었다. 그는 이 냄새를 기억할 것이다. 권태민이 그의 발밑에 돈을 던지던 그 순간의 굴욕감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빌딩. 태산 글로벌 타워. 지인송 그룹의 사옥처럼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건물이 아니었다. 검은색 강화 유리와 티타늄 합금으로 마감된 외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이곳은 타이선 글로벌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핵심 전략을 지휘하는 브레인이었다.
차는 일반 주차 구역을 지나 삼엄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다. 오직 회장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지하 6층의 비밀구역에 차가 멈춰섰다. 지우가 차에서 내리자 도열에 있던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들은 지우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그가 강지우라는 사실뿐이었다. 지후는 곧장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김 비서가 그의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는 지문과 홍채, 정맥 인식까지 거쳐야만 작동했다. 3년 만에 돌아왔지만 시스템은 그의 귀환을 완벽하게 인지했다. 묵직한 금속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을 향해 솟아올랐다. 상승하는 동안 엘리베이터 내부의 한쪽 벽면이 스르르 열리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맞춤 정장 한 벌과 셔츠, 구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후는 망설임 없이 땀에 절은 작업복을 벗어 던졌다. 더러운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마치 낡은 허물을 벗어 던지는 뱀처럼. 그는 능숙하게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김 비서는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태블릿 PC를 통해 보고를 시작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3년간 테이산 글로벌의 총자산은 27% 성장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은 모두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지후가 재킷을 걸치며 그를 돌아봤다. 선대 회장님의 동생, 즉 회장님의 숙부이신 강만수 부회장의 움직임이 다소 공격적입니다. 지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숙부님다웠지. 내가 3년이나 자리를 비웠으니 그 빈자리가 탐날만도 했을 거야. 그 문제는 나중에 처리한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생겼으니까.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딩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은 펜트하우스 회장 집무실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에 장관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빗물이 새던 옥탑방과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였다. 방 안의 공기마저도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었다. 지후는 천천히 걸어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의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3년 만이었지만 마치 어제 입었던 옷처럼 몸에 꼭 맞았다. 진송그룹, 권태민, 지우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 비서가 즉시 태블릿 화면을 바꿔 그에게 건넸다. 진송그룹, 재계 서열 20위권, 주력 사업은 건설과 화학입니다. 권태민은 지인송의 유일한 후계자로 현재 전략기획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라는 평판이 지배적이며 최근 MIPO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그룹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후는 권태민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 오늘 낮에 자신에게 돈을 던지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사활을 건 프로젝트라. 아주 좋아. 목표물이 명확해서 수고를 덜었군.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사실 3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신 이유를 아직도. 지우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의 눈에 3년 전의 기억이 스쳤다. 그의 아버지, 태산 글로벌을 맨손으로 일군 전설적인 창업주 강만철 회장. 그는 아들에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겼다. 바닥을 보지 못한 자는 정상을 지킬 자격이 없다. 부의 무게를 알려면 가난의 무게부터 견뎌라. 지후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이름 없는 노동자가 되었고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다. 그 과정에서 윤설아를 만났다. 그는 그녀의 노골적인 무력조차도 인간적인 고뇌의 일부라 생각하려 했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오직 강지우라는 남자의 능력만으로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고 값비싼 실패였다. 실험이었다. 지우가 입을 열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자비심에 대한 실험이었지. 하지만 오늘부로 그 실험은 끝났다. 권태민과 윤서라는 나에게 아주 값진 교훈을 주었어. 자비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베푸는 것이라는 교훈을.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김 비서. 지금 즉시 그림자 팀을 소집해. 김 비서의 눈이 커졌다. 그림자 팀은 태산 글로벌의 핵심 중의 핵심.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만으로 움직이며 적대적 MA와 금융 전쟁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였다. 지인숭의 MIPO 신도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구조를 전부 분석해 그들이 손을 벌린 제2금융권, 사채 시장, 그들의 숨통을 쥘 수 있는 채권을 모조리 사들여 역의 펀드와 유령 회사를 총동원해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진숭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지후의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리고 권태민이 가장 신임하는 은행이 어디지? HK은행입니다. 진송의 주거래 은행이며 은행장과 권태민의 부친이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됐군. HK은행의 비자금 내역, 불법 대출, 뭐든 좋아. 그 은행장 놈이 권태민의 뒤를 봐줄 수 없도록 만들 방법을 찾아내 필요하다면 그 은행을 통째로 흔들어도 좋아. 지후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단순히 갚아줄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그 모욕의 근원, 그들의 부와 권력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윤설아. 지후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역겨움을 느꼈다. 그녀가 권태민을 통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파악해 신용카드 내역, 은행 계좌, 그녀 명의로 된 모든 것, 그녀가 세상의 꼭대기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빼앗을 거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이 어떤 것인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테니까. 김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3년 전에 온화했던 젊은 후계자는 사라졌다. 지금 그의 앞에는 아버지 강만철 회장을 능가하는 냉혹한 군주, 진정한 왕이 앉아 있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지우는 집무실 한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었다. 그곳은 샤워 시설과 침실이 갖춰진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한 슈트핏,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땀 냄새 나는 노동자 강지우는 없었다. 오직 티선 글로벌의 회장 강지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섰다. 지난 3년간의 때와 냄새, 그리고 굴욕감을 씻어내려는 듯 물줄기가 그의 등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노동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태선 글로벌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했던 혹독한 훈련의 흔적이었다. 권태민, 윤설아, 너희는 오늘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연 거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자신을 가난하다고 버린 남편. 그 연극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참혹할 터였다. 테이산 글로벌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마침내 사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산 글로벌 타워 지하 10층. 그림자 팀의 전략 지휘 통제실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은 오직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으로만 밝혀져 있었다. 공기는 서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갑게 유지되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어떤 잡음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곳이 바로 태산의 심장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강지호가 방탄유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고 엘리트 요원들로 구성된 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진환 비서가 그의 곁에 섰다. 지훈은 방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는 미포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입체적으로 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권태민의 야망이자 그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보고해. 지후의 낮은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데이터의 흐름을 쫓는 맹수처럼 빛났다. 어제 식당에서 모욕당하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예, 회장님. 김 비서가 홀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제인상 그룹은 미포 프로젝트의 그룹 유동자산의 약 70%를 투입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30%가 단기 채권과 제2금융권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상당수입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민은 성공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를 잊었군. 자신의 주거래 은행인 HK은행만 믿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즉시 역의 펀드 5개를 통해 젠숭의 회사채를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포 프로젝트의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대진철강과 한성시멘트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좋아. HK은행 쪽은 지우가 핵심을 찔렀다. 이미 HK은행의 내부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은행장이 제인순 그룹에 불법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 증거입니다. 은행장은 당분간 지인승을 도울 여력이 없을 겁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시작해. 지우가 명령했다. 그 한마디에 통제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 세계의 금융망을 통해 수천억의 자금이 유령처럼 움직이며 자인승 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요란한 폭격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동맥을 정확히 끊어 피를 말리는 소리 없는 사냥이었다. 지우는 거대한 모니터에 떠오른 진승 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봤다. 아직은 평온한 상태였다. 그는 이 평온함이 깨지는데 4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권태민, 네가 나에게 던진 그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제부터 계산하게 될 거다. 같은 시각 제인숭 그룹 본사 30층. 권태민의 집무실은 태산의 지하 통제실과는 정반대로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파묻혀 방금 전 윤설아가 보낸 애교 섞인 메시지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때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어려 있었다. 이사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뭔데 또 호들갑이야? 김 팀장,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권태민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물었다. 그는 어젯밤 윤설아와 함께 간파티에 여운에 젖어 있었다. 팀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사님, 어제부로 제2금융권 몇 곳에서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포 신도시 자재를 공급하는 대진철강에서도 갑자기 현금 결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금 흐름에 약간의 압박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권태민이 손을 들어 저지했다. 압박? 김 팀장, 지금 나랑 장난해? 지인숭 그룹이야. 고작 제2금융권 놈들이랑 철강 나부랭이들이 우리한테 갑질을 해? 당장 다른 업체를 알아봐. 아니, 걔들한테
전화해서 2배로 값을 치르겠다고 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게 대진 철강 측에서는 2배를 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빌어먹을 놈들, 권태민이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요즘 시장에 태산 글로벌의 그 유령 회장이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더니 별것 아닌 놈들까지 몸을 사리는군. 걱정 마. HK 은행장님께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돼. 그 양반, 우리 아버지랑 막역한 사이잖아. 이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 뺏지 말고 당장 나가봐. 재무팀장은 차마 HK 은행 역시 지금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물러났다. 권태민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며칠 전 식당에서 만났던 그 더러운 거지, 강지우의 존재는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게 그 일은 길바닥에 껌을 밟은 것 같은 사소하고 불쾌한 해프닝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무지의 정점에는 윤설아가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마련해준 강남의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늦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어젯밤 선물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하고 셀카를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녀의 SNS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누린 사치의 증거들로 가득 찼다. 최고급 레스토랑, VVIP 명품관 쇼핑, 그리고 권태민의 검은 리무진 안에서 찍은 사진들. 그녀는 방금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 지긋지긋하고 냄새나는 과거는 안녕. 역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 어떤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행복. CEO, 라이프, 진성, 럭셔리, 가난 탈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달았다. 그녀는 강지우라는 이름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는 이제 그녀의 화려한 인생에 잠시 스쳐 지나간 오점, 아니, 자신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발판 정도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권태민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기반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다시 태산의 지하 통제실. 강지우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태블릿 PC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방금 전 윤설아가 올린 SNS 게시물이 떠 있었다. 지긋지긋하고 냄새나는 과거. 그 문구가 지후의 눈을 찔렀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남은 굳은 살을 천천히 매만졌다. 이 손은 그녀를 위해 벽돌을 날랐고 그녀를 위해 쓰레기를 치웠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냄새나는 과거라고 불렀다. 회장님, 대진철강이 결국 진숭 측에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진숭의 신용 등급에 대한 긴급 재조정 루머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후는 윤설아의 사진에서 눈을 떼고 다시 홀로그램 테이블을 바라봤다. 더 줘요. 권태민이 HK은행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리고 윤설아, 저 계정 계속 감시해. 그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아내. 파티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끝나야 제맛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포식자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적중했다. 지인승 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미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혔지만 선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샴페인을 터뜨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이 스스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까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볼 작정이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집결하는 곳, 한국미래재단이 주최하는 VVIP 자선갈라.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는 그랜드 볼루마는 최고급 샴페인 향과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나직하게 오가는 권력자들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라는 이 순간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권태민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처럼 당당하게 걸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디자이너의 붉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아낌없이 드러냈고, 목에는 권태민이 어제 선물한 거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만한 빛을 발했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을 훑으며 은근한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다. 태민 씨, 저기 저 배우보다 제가 더 주목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권태민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며칠 전 강지우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던 그 식당의 역겨운 냄새를 애써 떠올렸다. 그 기억은 지금 그녀가 누리는 이 화려함을 더욱 달콤하게 만드는 조미료일 뿐이었다. 가난은 완벽하게 과거가 되었다. 권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자금 압박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웠다. 대진철강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통보와 HK은행장의 수상한 침묵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물론이지, 설아 씨.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그는 설아를 트로피처럼 옆에 세우고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이 갈라 행사를 지인승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새로운 자금주를 찾을 기회로 삼으려 했다. 특히 오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그 인물의 등장을 그는 내심 고대하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는 존재였다. 행사가 무르익고 장내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되었다.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 3년간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분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 역시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무대를 주시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최근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체인송 그룹 같은 낡은 기업들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 테이산 글로벌의 새로운 심장. 강지우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조명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맞춤복은 그의 단단하면서도 날렵한 몸의 선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노동자의 땀 냄새 대신 수십억 달러의 제국을 지배하는 자의 냉철하고 위험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울 정도로 무표정했지만 깊고 어두운 눈동자는 객석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윤설아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지만 그녀는 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 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은 무대 위의 남자를 향해 고정되었다. 시간은 멈췄고 주변의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다. 저 얼굴, 저 눈빛, 저 이름.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가 아는 강지우는 곰팡이 냄새나는 옥탑방에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땀에 절어 있던 남자였다. 그녀가 냄새나는 과거라며 쓰레기처럼 버린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 서 있는 저 남자는 그녀가 평생을 갈망해왔던 모든 것, 부, 권력,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였다. 말도
안 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무대 위의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강지우였다. 자신이 버린 그 남편, 강지우. 그녀가 가난하다고 짓밟았던 그 남자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체이산 글로벌의 회장이었던 것이다. 권태민 역시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강지우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무대 위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 남자였다. 며칠 전 싸구려 식당에서 자신의 발밑에 던져준 돈다발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남자. 저 자식이. 권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 대진 철강의 배신, HK은행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일산 글로벌에 계획된 공격이었고 그 공격의 지휘자가 바로 자신이 벌레처럼 모욕했던 그 남자였던 것이다. 권태민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노한 용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자신이 던진 그 돈다발은 찐승 그룹의 사망 선고서에 스스로 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지우는 천천히 연단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수백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단 두 사람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는 의도적으로 윤설아와 권태민을 무시했다. 마치 그들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태이산 글로벌의 강지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대한 볼륨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선 행사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정화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의 시장은 강력하지만 때로는 병들어 있습니다. 소수의 탐욕과 부패가 시장의 근간을 좀먹고 선량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실리기 시작했다. 태산 글로벌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 시장을 오염시키고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할 것입니다. 쓰레기, 청소. 그 단어가 윤설아와 권태민의 귀에 비수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며칠 전 윤설아가 강지우에게 그리고 권태민이 강지우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연설을 마친 강지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객석의 한 지점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공포로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윤설아와 분노와 굴욕으로 온몸을 떠는 권태민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됐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졌다.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태산의 젊은 총수가 보여준 카리스마와 강력한 리더십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광적인 박수 소리 속에서 윤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권태민은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쥐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장 화려한 파티는 이제 막 그들의 지옥을 여는 가장 잔인한 무대가 되고 말았다. 자선 갈라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재계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태산 글로벌의 유령 회장 강지우의 등장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인숭 그룹을 향한 노골적인 전쟁 선포였다. 지인숭 그룹의 주가는 다음 날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시장은 강지우가 연설에서 언급한 쓰레기와 청소라는 단어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즉각 알아차렸다. 권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강지우, 감히 진승을 건드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며칠 전 식당에서 모욕을 준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오만함은 그를 더욱 무모한 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검은 수첩에만 기록된 번호를 눌렀다.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암약하는 주가 조작 세력과 그가 오랫동안 뇌물로 관리해온 정치권의 하수인이었다. 나 권태민이다. 당장 시장의 태산글로벌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그놈의 회장이 지난 3년간 마약에 찌들어 있었다는 둥,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는 둥. 뭐라도 좋아.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리고 제인송의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비자금을 총동원해 필요하다면 불법이라도 상관없어. 어떻게든 막아. 권태민은 자신이 거대한 덫단에서 발버둥 치고 있음을 몰랐다. 그가 발악할수록 덫은 더욱 세게 그를 조여왔다. 그가 시도한 모든 불법적인 통화, 모든 비자금의 흐름은 태산 글로벌 지하 10층의 그림자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기록되고 있었다. 강지우는 권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김진환 비서가 조용히 지후의 집무실로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예상대로 권태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비자금 동원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지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지인승의 주가 그래프가 아닌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가 가진 마지막 패까지 모두 꺼내도록 내버려둬. 썩은 뿌리는 한 번에 도려내야 하니까. 권태민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가장 먼저 공포에 휩싸인 것은 윤설아였다. 그녀는 갈라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권태민이 마련해준 레지던스에서 며칠째 숨죽이고 있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권태민이 준 블랙카드는 정지되었고 그와는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보낸 메시지는 저주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악마 같은 놈을 내 인생에 끌어들였어. 윤서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 그 지긋지긋한 옥탑방의 냄새가 다시 그녀의 코끝을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강지우가 타이산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 어떻게든 다시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필사적으로 복귀했다. 강지우는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에게는 늘 다정했다. 자신의 모진 말과 경멸에도 그는 묵묵히 참아냈다. 윤서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자신에 대한 미련이라고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래, 그는 날 사랑했어. 지금도 그럴 거야. 이건 그냥 그가 나를 시험해 본 거야.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울 앞에 섰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을 모두 벗어 던졌다. 대신 그녀는 예전에 강지우가 청순해서 예쁘다고 말했던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진한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그녀는 다시 가난하지만 순수했던 시절의 윤설아를 연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무기였다. 그녀는 무작정 태산 글로벌 타워로 향했다. 로비의 압도적인 규모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을 붙잡고 애원했다. 저 강지우
회장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저 그의 아내. 아니,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목소리는 로비의 다른 방문객들과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던 순간 김진환 비서가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윤설아를 바라봤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윤설아는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희미한 승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에 깔린 압도적인 전경,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 강지우였다. 그는 그녀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차갑고 고요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후 씨, 윤설아는 준비했던 대로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그를 와락 껴안으려 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미쳤었나 봐. 권태민, 그 사람이 날 협박했어요. 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우 씨, 나 용서해줘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그녀는 과거 그가 좋아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그들의 초라했지만 행복했던 옥탑방 시절을 들먹이며 자신은 그의 돈이 아니라 그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눈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슈트 재킷을 애처롭게 붙잡았다. 그러나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등은 마치 얼음으로 만든 벽처럼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기대했던 동정심이나 연민 혹은 분노조차 없었다. 오직 경멸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협박, 지우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권태민이 널 협박했다고? 그래, 맞아요. 그 사람이 진승의 힘으로 날 어쩔 수 없게. 그럼 지후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것도 협박이었나? 그가 손짓하자 집무실의 거대한 벽면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다. 그곳에는 익숙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며칠 전 그녀가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갔던 허름한 식당의 내부였다. 고화질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권태민이 오만한 표정으로 지후의 발밑에 돈다발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윤설아 자신이 권태민의 팔짱을 낀 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해요, 태민 씨. 마지막으로 처리할 쓰레기가 좀 남아 있어서요. 그녀 자신의 목소리였다.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윤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거짓 눈물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권태민이 냄새가 역겹다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지후가 묵묵히 돌아설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를 조롱했는지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윤설아는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순간을 강제로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다. 연기, 잘 봤다. 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움을 넘어 공허했다. 넌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윤설아, 넌 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버린 거다. 지우 씨, 제발, 그건.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스크린 속의 증거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녀를 지나쳐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김비서,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이 빌딩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윤설아. 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화려한 세계. 이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윤설아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강지후의 모습은 자신이 한때 남편이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냉혹한 심판관의 모습이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권태민의 불법은 기록되었고 윤설아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물에 걸린 2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일뿐이었다. 지인숭 그룹 본사 대연 회장. 지인숭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며칠간 지인숭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시장에는 그룹의 부도설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태민은 초췌한 모습으로 단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주주총회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위기를 정면 돌파할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뒤적이며 이 모든 것이 태산 글로벌의 부당한 시장 공격일 뿐이라고 주주들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윤설아는 그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몰락을 직감하고 자신의 살기를 찾기 위해 자취를 감춘 후였다.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연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지우였다. 그는 김진환 비서와 그림자 팀의 법률팀을 대동하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완벽한 슈트 차림과 압도적인 기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태민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여길 왜? 지우는 그를 무시한 채 연단으로 곧장 걸어갔다. 의장이 당황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다. 실례지만 여긴 주주들만 참석할 수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후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태산 글로벌은 오늘부로 지인숭 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간 시장에 풀린 지인숭의 모든 지분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최대 주주. 그 말은 곧 지인숭 그룹의 경영권이 사실상 강지후의 손에 넘어갔다는 의미였다. 권태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거짓말.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진짜 거짓말이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그가 손짓하자 연회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곳에는 권태민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지인숭 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권태민이 주가 조작 세력과 통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태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그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것은 권태민 이사가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울려 퍼졌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의 흐름도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권태민 개인의 비밀 계좌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그가 미포 신도시 프로젝트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돈을 횡령했는지 숫자가 명확히 찍혀 있었다. 권태민 이사는 주주들의 피 같은 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파멸로 이끈 중범죄입니다. 지후는 마치 판결을 내리는 심판관처럼 선언했다. 권태민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후에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다. 강지후는 그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했고 그 모든 증거를 수집해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터뜨린 것이다. 아, 안 돼. 권태민이 공허한 신음을 내뱉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거칠게 열렸다. 움직이지 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해 망연자실해 있는 권태민에게 차가운 수갑을 내밀었다. 지인승 그룹 권태민 이사,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태민은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강지호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강지호. 이 악마 같은 자식. 지후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직 그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악마? 아니, 난 그냥 네가 내 발밑에 던졌던 그 돈의 가치를 돌려주는 것뿐이야. 넌 네가 경멸했던 그 가난 때문에 몰락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의 오만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권태민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주주들의 분노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묻혀버렸다. 제인승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윤설아는 두꺼운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초조하게 출국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태민이 체포될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권태민의 비자금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세탁하는 데 관여했었다. 그녀 역시 공범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파멸로 치닫기 전에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다. 그래, 난 아직 젊어. 이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녀는 훔친 돈이 들어있는 자신의 비밀 계좌를 떠올리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가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바로 그 순간, 윤설아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두 명의 여형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윤설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 비행기 타야 해요. 권태민 씨의 횡령 및 자금 세탁 공범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사가 그녀의 선글라스를 벗겨내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그녀의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공항의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났다.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싫어. 이거나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다. 하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삶,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과거로부터의 도피,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뿐이었다. 강지후는 주주총회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김 비서가 뒷좌석에 올라타며 보고했다. 회장님, 권태민은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설아 씨 역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지후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다. 지인숨 그룹의 거대한 빌딩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자신을 모욕했던 남자와 자신을 배신했던 여자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했던 돈과 권력이 바로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 하지만 지후의 표정은 기쁨이나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더 큰 책무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지만 이제부터는 정화의 시간이 시작되어야 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강지우는 태산 글로벌 타워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잿빛으로 물든 서울의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인슨 그룹 구조조정 최종안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제인슨 그룹은 권태민 일가의 몰락과 함께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복수를 위해 무고한 수천 명의 직원을 길거리로 내몰지 않았다. 테이선 글로벌은 채권단과 협의하여 지인선의 부실 채권을 모두 인수하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주도했다. 부패한 임원진은 모두 해임되었고 유능한 실무진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미포 신도시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어 비자금의 온상이었던 거품을 걷어내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추진되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밑바닥의 고통을 권력의 꼭대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되갚고 있었다. 그는 권태민처럼 군림하는 대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책임을 선택했다. 김진환 비서가 조용히 집무실로 들어와 결제판을 내밀었다. 회장님, 지인상, 그룹 정상화안 최종 결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권태민과 윤설아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돌려 태블릿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은 두 사람의 초췌한 모습이 담긴 기사가 떠 있었다. 지인승그룹 권태민 전 이사, 징역 15년 확정. 죄목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15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부고 기사처럼 윤설아의 소식이 실려 있었다. 윤설아 횡령 공모 및 외환관리법 위반, 징역 3년 6개월 실형.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녀가 범죄 수익을 적극적으로 은닉하려 한 죄질을 나쁘게 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가난보다 더 끔찍한 쇠창살이 그녀의 남은 20대를 앗아갔다. 지우는 말없이 화면을 껐다. 그는 진승그룹의 정상화 서류에 자신의 서명을 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모든 과정이 이 서명 하나로 일단락되었다. 복수는 끝났다. 완벽하고 철저하며 합법적인 복수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듯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 비서가 물러가고 집무실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간 밝혔던 굳은 살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 감촉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시멘트의 까끌까끌함, 설거지통의 미끄러운 기름기, 그리고 권태민이 던진 돈다발의 차가운 종이 감촉까지도. 그는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유리에 손을 댔다. 3년 전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날이 떠올랐다. 바닥을 보지 못한 자는 정상을 지킬 자격이 없다. 아버지는 옳았다. 그는 바닥을 보았다. 그곳에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선의와 동시에 가장 추악한 탐욕을 목격했다. 윤설아는 그 탐욕의 결정체였다. 그녀는 가난이 지겨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모든 것을 경멸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배신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잔인함을 배웠다. 그 상처는 그의 등에 남은 훈련의 흉터보다 더 깊고 아프게 그의 마음속에
승리의 흉터로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하게 인간의 선의를 믿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권태민처럼 힘의 논리에 취해 모든 것을 짓밟는 폭군이 되지도 않았다. 그는 가난의 무게와 부의 책임을 동시에 아는 냉철한 현실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3년의 옥탑방 생활은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윤설아와 권태민은 이제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지인승 보고서를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태산공익재단의 설립 계획서였다. 그가 3년간 몸으로 부딪히며 느꼈던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 그곳의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옥탑방에서 그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기회,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가난하다고 버림받았던 남편, 그 연극은 끝났다. 그녀를 데리러 왔던 재벌 CEO, 그 역시 몰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텔산 글로벌의 회장 강지후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흉터를 안고 더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단단하게, 더 냉철하게, 그리고 더 무겁게.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재인성 건은 마무리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태산재단 발족위원회 내일 아침 9시로 소집해.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피로감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집무실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 태산 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새로운 주인의 지휘 아래 다시금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후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심판이 끝난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몰랐다.